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밤, 광주광역시의 한 산책로에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주위를 살피더니 울타리를 훌쩍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20-30분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들어간 장소는 바로 5.18 사적지 23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옛 국군 광주 통합병원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공포체험을 하려고 5.18 민주화 사적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국군 광주 통합병원은 2007년 폐쇄된 후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입니다. 5.18 관련 행사 관계자가 건물 내 침입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2살 A씨를 비롯한 20대 대학생들이 붙잡혔는데 조사 중에 밝혀진 이 침입 이유가 좀 황당하죠. 네, 이들은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것처럼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문제 장소를 찾았다고 털어놨는데요. 실제 온라인에 보니까 국군 광주병원 공포체험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흉가를 찾아다니던 공포체험 유튜버들이 이제 5.18 사적지로 지정된 곳까지 침입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요새 그 유튜버들의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영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또 수입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군요.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드려봅니다. 자, 경찰은 청년 5명 중 실제 건물에 들어간 3명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경우 성립합니다. 자, 국군 광주 통합병원은 광주시가 조례를 통해서 지정해 놓은 5.18 사적지인 만큼 철제 울타리 등으로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 출입자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편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을 볼 근거가 있는 충분한 장소에 침입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과가 생기면요, 이게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해외에 나가게 되면요, 비자 같은 거 발급 받으시잖아요. 전과 있으면 못 나갑니다. 비자 발급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전과 벌금 얼마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임이랑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류레 임이랑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 외모도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지난번에 한번 나와주셨는데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연애를 많이 하라는 뜻에서 지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임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너무 예쁘세요. 임이랑 변호사님. 네. 자, 오늘은 아동학대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아동학대 사건 많이 하시나요? 맡아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학교 관련된 사건이나 유치원 사건을 많이 해서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들을 좀 많이 수임하게 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마음 아픈 일을 종종 목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카가 있는데 유독 그 조카 또래 애들이 뭐 학대당하거나 방임당하는 사건을 보면 좀 잔상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만나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 반에는 빵긋빵긋 잘 웃는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잘 웃지도 않고 피부에 붉은 상처 같은 게 보입니다. 아이를 퇴원시키면서 어머니께 지나가듯 상처에 대해 물었는데 아토피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데요. 이 정도 정황만으로 제가 신고해도 될까요? 제가 신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연 주신 분인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이거 내가 남들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의무자들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사연 주신 분들에게 변호사님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사실 저도 요새는 뭐 아파트 윗집애가 좀 오래 울기만 해도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인이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랑 사연자분께서 이제 보육교사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신고 의무 때문인데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은 아동을 직접 접하는 직업군들을 몇 개 정해놓고 그분들이 아동학대 범죄에 의심이 들 경우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교사,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그리고 의료인, 119 구급대원까지 모두 신고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입법안은 전 국민을 신고 의무자로 하자는 입법안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 주신 것처럼 자, 이렇게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아동학대인지 여부가 이제 아니고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또 법원이 판단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이신 분들은 의심이 들면 그냥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의심이 들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신고를 했다가 괜히 내가 보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신고하는 사람, 신분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됩니까? 네, 아동학대 처벌법에는 그런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혹은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조차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거나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당신이 했다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지 네.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도 좀 저희 의뢰인분이 겪으셨었는데 네. 경찰분께서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을 하셔가지고 교사가 된통 당하신 사연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뉴스에서도 보면 어떤 경찰분께서 의료기관 콕 집어서 그 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의료진께서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명백한 실수를 한 거고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신분 노출의 우려 때문에 학대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보호하는 일을 망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겪은 사안에서 네. 실제로 비밀을 누설한 경찰관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처벌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의뢰인분께 강력하게 권했는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경찰분을 그렇게 처벌하고 싶진 않다고 하셔서요. 네. 그냥 내부의 가벼운 징계 정도로 마무리되긴 했었습니다. 네. 서로 좀 주의를 하고 보호를 해야 네. 이게 신고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다 아이를 보호하는 그렇죠. 일이니까 서로 그런 절차를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징후가 명백한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경인이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수사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대처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진짜 아동학대인지 애매한 그런 사건이 접수가 되기만 해도 바로 아보전에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경찰에서 정말 수사를 집요하게 하거든요. 증거가 없고 아동의 진술만 있어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건에서는 어째서 이렇게 명백한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안 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성 변호사에서도 이제 특위를 꾸려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아보전에서도 열심히 하시곤 하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숨겨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 측의 그 어머니, 네. 친정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것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그 지역의 유지였다고 본 그런 지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기회에 이와 관련해서 그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고하고 또 신고자들의 신분이 보호되고 경찰관 분들도 좀 더 이 신고자들에 대해 신분을 보호해야만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미랑 변호사님과 함께 좋은 얘기 나눠봤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종용의 겨울아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